어때요, 심정이? 괴롭습니다. 왜 그랬어요? 혈당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인이 돼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이날은 1987년 발생한 칼 858 항공기 폭파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로도 상당히 자극적이고 예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곳에는 의외의 인물도 한 명 있었습니다. 소설가 서현우 씨예요.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는 기자회견을 경청한 뒤에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 오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어느덧 그의 차는 서울 동작대교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립현충원 방향으로 중간 지점쯤 갔을 때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밖에 트라제 XG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차 안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 모습까지 보게 돼요. 슬쩍 봤더니 이 남성이 커다란 정체 모를 물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남성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들고 있었던 물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려요. 서현우 씨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이 차 안에서 또 다른 물체를 꺼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다리 밑으로 던져버려요. 처음에 이 남성이 뭔가를 던졌을 때는 뭘 던지는 건지는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현우 씨는 두 번째 물체가 던져질 때 그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끔찍하게도 그 형상은 어린아이 것이었어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이 남성은 이미 저 멀리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미 늦었어요. 서현우 씨는 도주하는 차량 번호를 빠르게 메모했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서현우 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던 박 씨도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목격했던 거죠. 경찰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을 했고요. 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남성의 팔에 들려 있었던 이 무언가가 축 처져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좀 살아있는 상태로 보였는데 던져지는 순간에도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기절한 상태였거나 뭔가 약물에 의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어떤 생명체가 들어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경찰은 서현우 씨가 메모해놓은 차량의 번호를 추적해요. 그리고 아까 도망쳤던 그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신원 파악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24살의 이진우라는 남성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요. 경찰이 급하게 인천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씨의 집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6시 15분쯤에 귀가하던 이진우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송을 해요. 자, 그 시각에 현장에 남아있었던 경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현장에 남아있었던 경찰은 119 구급요원과 잠수부 15명의 협조를 받아서 한강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가 12월 중순이었어요. 되게 추운 겨울이었단 말이죠. 수온이 엄청 낮았고요. 물결은 또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비까지 막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어요. 결국 구조대는 오후 5시 30분부로 수색 작업을 중단했고요. 다음날 오전 8시가 돼서 다시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바랬어요. 혹시 그 안에 무언가 생명체가 빠졌다면 살아있기를 바랬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물속에 빠진 것은 아이들이 맞았고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 끔찍한 범행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2003년 12월 19일 오전에 24살의 이진우가 사소한 이유로 아내와 싸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내가 자기 차를 허락도 없이 타고 나갔다. 이게 이유였어요.
요 근래 이거 말고도 좀 부부싸움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막 그렇게 평소보다 되게 많이 심각한 싸움은 아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씨의 아내가 며칠 전에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샀던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오겠다면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몇 시간 뒤에 아내가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이 씨가 자신의 트라제 승용차를 끌고 집을 나간 거예요. 아내에게 뭐 어디 간다, 뭘 하러 간다, 뭐 이런 언질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자신의 두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게 놀이동산에 가자는 말을 합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 씨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요. 어느 정도 달렸을 때 이제 신호에 걸린 거예요, 차가. 그래서 그때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을 마시라면서 생수를 건넵니다. 아이들이 또 마침 목이 말랐던 거예요. 아빠가 준 물을 꼴깍꼴깍 마십니다. 두 아이 다 아빠가 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 안에는 이미 뭐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이 미리 섞여 있는 상태였죠. 물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은 의식이 몽롱해졌고요. 그렇게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잠들게 됩니다. 이 씨는 그런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를 멈춰 세워요. 거기가 서울 동작대교 중간 부근이었어요. 오후 4시 10분경에 그는 정말 사람의 짓이라고는 차마 믿기 힘든 짓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씨의 아이들이 되게 어렸어요. 5살 딸, 6살 아들 이렇게 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 잠들어 있는 이 아이들을 그 차가운 한강물에 차례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난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집으로 가져가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 내가 아이들을 한강에 던져 죽였다. 지금 아내도 죽이러 가고 있다. 이런 말을 자기 엄마한테 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에게 먼저 붙잡히게 되면서 또 다른 참사는 막을 수가 있었죠. 자, 범인 이진우의 사진입니다. 실제 얼굴을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진우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7년에 같은 학교 학생이던 아내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해 바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 뒤에 정식으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일찍 아이를 낳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딱히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뭐 대학에 가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 이런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부모님에게 얹혀 살았어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고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이걸 뭔가 책임진다거나 수습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용돈을 타서 쓸 정도로 정신적인 독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경마에 빠지게 됩니다. 1998년부터 가천시 경마공원 그리고 부천의 TV 경륜장을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어요. 버는 돈은 없는데 도박으로 계속 돈을 탕진하는 거죠. 부모에게 받은 돈을 썼겠죠. 결국 이 씨의 부모가 참다 못해서 이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일체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도박을 끊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자기 명의로 된 카드만 5개나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면서 2000년에는 이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이런 거대한 빚더미를 갚을 능력은 당연히 없었죠. 고민하던 이 씨의 머릿속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자기 처지로는 가족을 책임질 수 없으니 그냥 아예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고의 흐름이죠. 이 씨는 무려 2주 동안 범행을 계획합니다. 범행 장소에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답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인터넷으로 어떤 걸 검색했냐면 한강에 투신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검색해요.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때 검색했던 내용들과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보여요. 꽤나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의 도박 중독은 계속됐어요. 범행 7일 전에도 경마를 하기 위해서 아내의 개인 카드를 훔치기도 했고요. 하루에 500만 원을 잃기도 합니다. 자신으로 인한 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죽이겠다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와중에 또 다른 빚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죄 없는 자신의 어린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아내마저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체포 당시의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 저는 그래도 뭔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실제로 이 씨의 모습은 진짜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나는 지적장애 3급이라서 아무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더니 장애인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씨는 1999년부터 부천시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고요. 2003년부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는 없죠. 이 씨는 곧바로 동작대교 유아투기 사건의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지금부터는 그 현장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3년 12월 22일 오전 11시에 동작대교 북단 41번째 가로등 밑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두꺼운 회색 외투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이 씨가 모습을 드러내요. 경찰이 5살에서 6살 난 아이 크기의 인형 2개를 건넵니다. 자, 이 씨는 이 인형들을 가드레일 건너편 인도 바닥에 차례로 눕힌 뒤에 자기도 가드레일을 넘어서 인도 쪽으로 넘어와요. 이 씨가 먼저 들어올렸던 거는 여자아이 형상의 인형이었습니다. 옆구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에 한강 물을 향해 인형을 던집니다. 이어서 남자아이 형상의 인형까지 같은 방법으로 던져요. 그런데 이 2번의 범행을 저지른 이 씨의 표정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덤덤하고 태연했어요.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제 이 씨에게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정말 기가 막혀요. 가장 먼저 현재 심경을 물어봅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너무 착잡하고 괴롭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안타깝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건 맞지만 생활고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 보통은 가해자도 죽음을 선택을 하거든요.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이고 나도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질문을 했던 기자도 그런 의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를 내던진 후에 부인까지 죽이려고 했으면서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씨의 대답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이라면 제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기독교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살인은 저질러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는 범행 후에 내가 후회도 많이 했지만 아이들은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편한가 봐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씨가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이 씨는 예정대로 살인 혐의를 입증받았고요.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한 형량이 징역 15년형이에요. 여기서 15년인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항소를 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항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지적장애 3급이었고 정신과 치료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5년형이 선고가 됩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은 가벼운 신경성 질환이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해도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신상실 주장을 기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15년형이 되는 걸까요? 철저한 계획으로 자신의 어린 자녀 둘을 살아있는 상태로 약을 먹여서 수색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차디찬 물에 던져 죽였는데 15년형이에요. 이번에도 뭐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 댓글에 막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실 것 같은데 눈에 보여요. 이 재판이 상고심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후에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내지는 않았어요. 이로 미뤄봤을 때 이 씨가 상고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그냥 기각됐을 확률이 높겠죠. 정상적으로 복역을 했다면 이 씨의 만기 출소일은 2018년 12월입니다. 이미 출소를 했을 거예요. 현재 나이는 44세고요. 보통 아이들을 기관에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맡기고 나서 가끔 일찍 데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가방을 챙겨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엄청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데리러 왔다는 거, 그리고 일찍 왔다는 거. 이 5살 남매도 그날 아빠가 자신들을 데리러 왔을 때,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자고 했을 때 정말 신나고 기뻐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 차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행복해 하다가 아빠가 주는 물을 마시고 잠에 들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방송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당신은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죄 없는 두 어린아이를, 그것도 친자식을 살해한 악마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